이제 이 회사는 제 소유가 됩니다. 당신은 직원으로 일하세요. 직원, 네. 월급은 최저시급이에요. 주 6일 근무, 야근 포함이고요. 현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일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살든지. 엄마, 미안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5세 김영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아침 6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어요. 45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밥을 푸고 반찬을 꺼내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을 채울 무렵 남편 박민수가 거실로 나왔어요. 그는 신문을 펼치고 앉아 커피만 마셨죠. 제가 차린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밥이 너무 짜. 제대로 못해. 나이 먹으면 입맛도 죽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툭툭 치며 불만을 드러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밥그릇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45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죠. 그냥 익숙했으니까요. 아니,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와. 밥이 문제가 아니라 반찬이 짠 거잖아. 저는 반찬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시계를 봤어요. 에휴, 시간 없어. 그냥 나가야겠네. 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 가방을 들었죠. 오늘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밥 차리지 마. 어차피 내가 하는 밥은 먹기 싫으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서재로 향했죠. 서재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컴퓨터 5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모니터를 켜자 주식 차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45년 동안 남편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능숙하게 움직이며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손놀림이 전문 트레이더 못지않았죠. 삼성전자 2000주 매도 완료. 수익금 3억 2천만 원. 화면에 수익금이 표시됐습니다. 저는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0억 4천만 원. 4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에요. 남편 몰래, 아들 몰래, 세상 누구도 모르게요. 처음엔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꼈어요. 시장에서 1,000원 깎고,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사고, 옷 한 벌 안 사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죠. 처음엔 1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20억이 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박현수였죠. 엄마, 이번 달 용돈 좀. 아빠한테 말하기 그렇고 200만 원만. 저는 한숨을 쉬며 송금했어요. 35살 아들은 아직도 제게 손을 벌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경제 뉴스 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우려. 국내 기업 부채 비율 사상 최고치.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
저는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곧 큰 폭풍이 올 거예요. 시장이 무너질 거죠.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식을 대부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몰라요. 그의 회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남편 사무실 컴퓨터 비밀번호도 알고 회사 장부도 봤어요. 그가 자는 동안 몰래요. 회사는 것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속은 썩어 있었어요. 곧 무너질 거예요.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작은 상에 국 한 그릇, 김치 하나만 올렸죠.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부도율이 급증하면서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저는 무표정하게 뉴스를 들었어요. 리포터가 인터뷰하는 기업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곧 남편도 저렇게 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남편이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여자와 함께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요. 3달 전부터 알았어요. 남편 양복에서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죠. 핸드폰 통화 기록도 봤어요. 한지수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내 차분해졌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제 죄책감 없이 복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사흘 후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아니, 불안이 아니었어요. 예감이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왔구나 싶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2개였거든요.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웠어요. 여자의 하이힐 소리였죠. 저는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남편 옆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에 몸에 딱 붙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여자는 제가 나타나자 빙긋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이분은 한지수 씨.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 거야. 너도 이해해줘야지. 이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오다니요.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뭐가 불만이야? 45년 동안 먹여 살려줬으면 됐지. 집도 내 돈으로 샀고, 네가 입은 옷도 내 돈이고, 네가 먹은 밥도 내 돈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넌 나한테 빚진 거야. 알아? 내가 없었으면 넌 굶어 죽었을 거야. 한지수라는 여자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제 소파에 제가 10년 동안 아껴 쓴 그 소파예요. 아줌마, 오빠가 저 선택했어요. 이제 받아들이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해요?
남자는 능력 있으면 여자들도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립스틱을 꺼내 입술을 칠했어요. 거울도 보지 않고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45년이에요. 4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45년. 그래서 뭐? 그 45년 동안 네가 뭘 해줬는데? 밥하고 빨래한 거? 그런 거 돈 주면 가정부도 해. 그런데 넌 가정부만도 못해.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어요. 짐 싸. 내일까지 나가. 여기 이제 내 자리 없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요?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었나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박현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저는 아들을 봤어요.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아니 최소한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현수야,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 내 엄마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와 남편과 그 여자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 결정을 존중해야죠. 뭐라고? 엄마가 뭐 해준 게 있다고 큰 소리야? 아빠 돈으로 먹고 산 주제에. 솔직히 엄마 요리도 못하잖아요. 맨날 짜다고 싱겁다고 그러는데도 똑같이 하고, 집안일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칼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꽂힌 칼이었어요. 제가 낳고 기르고 밤새워 간호하고 45년 동안 밥 먹이고 옷 입힌 아들이 한 말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지수 누나 예쁘잖아요. 아빠 선택 이해해요. 아들이 한지수를 보며 웃었어요. 한지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현수 오빠, 앞으로 잘 지내요. 누나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그 여자도 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보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기를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웃었어요. 조용히 차갑게 웃었죠. 알았어. 니들끼리 잘 살아봐. 행복하게.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죠. 뭐야? 그게 끝이야? 울지도 않고? 왜요? 울어야 해요? 45년 동안 충분히 울었어요. 이제 안 울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어요.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화장품, 서류, 통장, 도장도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65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구부정한 어깨였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분노? 아니에요. 결심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내려왔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서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오자 조용해졌죠. 그럼 잘 살아요.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은 깜깜했습니다. 한밤중이었죠. 갈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그 여자와 제 아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걸었어요. 가방 하나 들고 갈 곳도 없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복수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어요. 역 근처 낡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방 크기는 3평도 안 됐어요. 침대와 책상 하나 놓으면 꽉 찼습니다. 45년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이곳으로 왔죠. 손 하나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4층 계단을 오르며 짐을 날랐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고시원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요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옆방에서는 큰 소리로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어젯밤 못 자서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화장이었어요. 남편은 화장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나이든 여자가 화장하면 더 추해 보여 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화장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어요. 은행 VIP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프라이빗 뱅커가 공손하게 인사했죠. 젊은 남자였어요. 한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객님?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5개였어요.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죠. 20억 중에서 15억을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해 주세요. 그리고 5억은 단기 고수익 상품으로 넣어주시고요. 뱅커의 눈이 커졌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더니 저를 다시 봤습니다. 고객님,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 괜찮으시겠어요? 15억을 현금으로 빼시면 이자 손실이. 괜찮아요. 석 달 안에 큰 변동이 올 겁니다. 지금 현금 확보가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저는 뱅커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4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지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제 말대로 해주세요. 뱅커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은행 건너편에 부동산 중개소가 보였습니다. 급매물이라고 쓴 빨간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저는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예약해뒀어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남편 재산 조회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이미 준비한 서류를 넘겼어요. 미리 조회해뒀습니다. 박민수 씨 회사, 겉으로는 연 매출 100억이지만 실제 부채가 120억입니다. 자전거래 돌리기로 버티는 중이에요. 은행 대출이 80억, 사채가 40억입니다. 예상대로네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집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대출금이 5억이에요.
시세가 7억 정도니까 실제 자산은 2억 정도죠. 차는요? 차도 할부예요. 아직 3천만 원 남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허세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돈으로 있는 척하며 살았죠.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시겠어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고 고객님을 내쫓았으니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다릴 겁니다. 석 달만요.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지금 바로 진행하는 게 유리한데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지금 이혼하면 빚만 나누어 가져요. 석 달 후에는 달라질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가 망할 거예요. 곧요. 그때 제가 회사를 사들일 겁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회사를요? 고객님이요? 네. 저는 돈이 있어요. 20억이요. 그 돈으로 남편 회사를 인수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제 밑에서 일하게 만들 거예요. 평생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고객님. 알겠습니다. 석 달 후에 연락드리죠. 법무법인을 나와 저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경제면이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코스피 2% 급락. 외국인 투자자 이탈.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옥죄기 시작.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고 떨었지만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다운받았죠. 숫자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매출, 비용, 이익, 부채 비율. 모든 게 위험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석 달 후면 회사 가치가 바닥을 칠 거예요. 그때가 기회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곧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자산 현금화 완료. 2단계 시장 붕괴 대기 중. 3단계 회사 인수. 4단계 복수. 네 번째 단계에 밑줄을 그었어요. 2번, 3번요. 복수. 45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복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여기저기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곰팡이처럼 축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지 않았어요. 차가웠죠. 얼음처럼요.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음장처럼 차갑게, 완벽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제 예상대로 경기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기업 부도 소식이 나왔죠. 저는 고시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어느 날 저는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의도적이었어요. 회사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다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거래처 3곳이 계약을 취소했대요.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절했다던데요.
회사가 위험하대요. 직원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날 저녁 저는 고시원 창문으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어디선가 남편이 책상을 치며 소리 지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지수라는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와 돈을 쓰고 있겠죠. 아들은 백수 신세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축배를 들었죠. 고지예요. 곧 무너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하지만 문자가 왔어요. 김영자 씨, 저 박민수 회사 직원입니다. 사장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남편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가 제게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요. 며칠 뒤 뉴스에서 남편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연쇄부도. 박민수 씨 운영회사도 위기. 저는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45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복수가 완성되는 날이죠. 석 달 후 저는 남편 회사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 법원 집행관들이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박스를 들고 나왔죠. 부도였습니다. 완전한 파산이었어요. 남편은 건물 앞에 넋 나간 얼굴로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죠. 45년 동안 저를 내려다보던 그 남자가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행 직원들이 집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도 경매 넘어갑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지수라는 여자가 짐을 싸고 나오고 있었죠. 고급 세단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운전석에는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났죠. 남편이 여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박현수도 집 앞에 있었어요. 그도 초라한 모습이었죠. 부자가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최고급 명품 정장의 샤넬 가방을 들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을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45년 동안 숨겨뒀던 진짜 제가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박민수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네, 사장님.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45년 동안 개처럼 살았던 제가 이제는 주인이 될 거예요. 4달 후 저는 남편 회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텅 빈 건물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떠났고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졌죠. 입구에는 폐업 닷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죠. 선글라스는 프라다였습니다. 머리는 강남 유명 헤어샵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뒤에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따라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남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많이 빠졌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넥타이도 매지 않은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이 빠져서 볼이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당신, 김영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제 눈빛이 무서웠나 봅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여기 왜 왔어? 그리고 그 옷은 어디서 도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회계사를 돌아봤습니다. 회계사가 앞으로 나왔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깨냈습니다. 두툼한 계약서였어요. 탁, 책상 위에 던졌죠. 먼지가 일었습니다. 회사 인수 계약서예요. 제가 이 회사 인수합니다. 뭐라고?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20억. 인수가 20억. 당신이 무슨 돈으로? 이게 무슨? 45년 동안 모았죠. 당신 몰래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미소였죠. 주식으로요. 당신이 신문 보고 커피 마시는 동안, 당신이 밤마다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 동안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을 공부했어요.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을 조사했죠. 하루에 4시간씩 45년 동안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있었어? 20억이나? 놀랐어요? 나를 먹여 살린 게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나 먹여 살렸어요. 45년 동안요. 당신들은 몰랐죠. 나를 바보 취급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요. 남편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 장부도 다 봤어요. 부채 120억, 자산 거의 제로. 은행 대출 연체,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거 다 알아요.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죠. 어떻게? 당신 컴퓨터 비밀번호도 알아요. 생일이잖아요. 너무 뻔해서 비밀번호라고 할 수도 없지만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도와줘. 45년 정이 있잖아. 45년 정이요? 저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45년 정은 어디 갔어요? 나를 한밤중에 쫓아낼 때는요?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내 얼굴에 대고 짐 싸, 나가 라고 할 때는요? 그건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던 거야. 지수 그 여자가 날 꼬드겼어.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말만 해. 남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저는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첫째, 이 회사는 제 소유가 됩니다. 당신은 직원으로 일하세요. 직원. 내가 사장인데. 이제 아니에요. 제가 사장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이에요.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이니까 한 달에 대략 206만 원 받으시면 돼요. 주 6일 근무, 야근 있고요. 야근 수당은 따로 없어요. 206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사세요. 저는 45년 동안 당신이 주는 생활비 30만 원으로 살았어요. 206만 원이면 충분하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저한테 존댓말 쓰세요. 반말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해요. 존댓말. 당신한테? 저한테가 아니라 사장님한테예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요. 셋째, 출퇴근 철저히 지키세요. 지각 한 번에 월급 10만 원 삭감이에요. 3번 지각하면 해고고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냐? 가혹하다고요? 당신은 45년 동안 나한테 더 가혹했어요. 밥이 10분만 늦어도 소리 지르고 설거지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게으르다고 욕했잖아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현수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도 잘못했어. 정말로.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일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살든지. 나 여기서 일할게. 제발 기회를 줘. 좋아. 그럼 조건은 아빠랑 똑같아. 최저시급, 주 6일, 야근 있어. 알았어. 아니,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 사람 다 기숙사에서 살아요. 기숙사. 네. 여기 3층에 직원 기숙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세요. 방 하나에 2분이요. 현수랑 나랑 같은 방에? 그건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집도 이미 경매 넘어갔잖아요. 갈 데 있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근로계약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내일부터 출근 가능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무 시간, 월급 규칙들. 위반하면 즉시 해고해요. 남편이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박민수. 그 이름이 직원 명단에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도 서명했습니다. 박현수. 2 사람 모두 이제 제 직원이었어요. 좋아요. 내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하세요. 작업복은 제공할게요. 참, 그리고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드세요. 밥값은 월급에서 공제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부부였잖아. 현수는 내 아들이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부부였다고요? 과거형이네요. 맞아요. 이제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나를 아빠 돈으로 먹고 산 주제라고 한 그 순간,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넌 그냥 직원이야.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들어요. 45년 동안 충분히 들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줘. 열심히 일하면 월급 올려줄게.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다시 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그럼 내일 봐요. 지각하지 마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바닥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흐느끼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밝은 날이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이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고 쾌적한 사무실이었죠. 책상 위 문패에는 대표이사 김영자라고 금색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였죠.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 45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박민수 관리팀. 손에는 결제받을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류 놓고 가세요. 남편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검토했어요. 일부러 느리게요. 여기 수치가 틀렸네요. 다시 작성해 오세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바로 고쳐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런 실수가 3번 나오면 감봉이에요. 알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박현수 씨, 거기 구석 제대로 안 닦였어요. 다시 하세요. 여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직원이었죠. 네,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종적이고 겸손했어요. 부자가 복도에서 마주쳤나 봅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각자 일을 할 뿐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전경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죠. 고객님 자산 25억 돌파 축하드립니다. VIP 라운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4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다음 문자도 왔습니다. 프라이빗 뱅커였어요. 고객님, 신규 투자 상품 안내드립니다. 연수익률 15% 예상됩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자세한 내용 보내주세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남편과 아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야근이었죠. 먼저 가봐요. 두 분은 마저 하고 가세요. 네, 사장님. 조심히 가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화장한 얼굴,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사장님, 퇴근하세요? 네, 먼저 갑니다. 차는 지하 주차장에 있었어요. 새로 산 BMW 7 시리즈였죠. 검은색이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라디오를 켰어요.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기 회복 조짐이 뚜렷합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호황이 예상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30분 후 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였어요. 30평짜리였죠.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였죠.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와인을 꺼냈습니다. 프랑스산 레드 와인이었어요. 잔에 따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경제 전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사장님, 이혼 서류 준비 완료됐습니다. 언제 진행하시겠어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1년쯤 후에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태가 더 좋았으니까요. 남편은 제 직원으로 일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혼하면 그들이 자유로워져요.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움직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였죠. 와인 잔을 들어 창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45년 걸렸지만 이제 내 인생이야. 목소리가 울렸어요. 제 목소리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65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영자였어요.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었어요. 제 인생처럼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45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욕먹고 무시당하고 개처럼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과 아들은 또 출근할 겁니다. 작업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미소 지을 거예요. 45년의 복수가 매일 반복되는 거니까요. 눈을 뜨고 와인 잔을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이제부터예요.